지금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었던 한 여고생의 충격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일본 정부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지진보다 더 큰 위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이 여고생의 어떠한 충격적인 발언 때문에 일본의 위기가 온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있는 명문 사립여고에 다니고 있는 시노하라 레이카입니다. 도쿄의 새벽은 고요하지만 저희 집은 이미 활기가 넘치죠. 어머니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서재에서 세계 경제 뉴스를 체크하세요. 저희 가족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완벽한 온도의 된장국, 계절에 맞는 구이와 절임,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죠. 아버지는 늘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앉으셔서 아침을 드십니다. 저희 집 아침 식사는 마치 의식과도 같아요. 아버지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드시다가 갑자기 태블릿을 집어 드셨어요. 검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터치하시더니 제게 태블릿을 건네주시며 빛나는 자부심의 눈빛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봐라. 일본의 신칸센 기술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우러 온다는구나.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야. 이런 나라에서 네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신문에는 늘 일본의 발전된 기술과 문화가 실려 있었죠. 특히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이런 기사들을 찾아 읽으시며 일본의 우수성을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항상 아버지가 일본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머니의 손이 살짝 떨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그릇을 들고 계시던 어머니의 가녀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흘리시지 않는 된장국이 그릇 가장자리에서 살짝 출렁였죠. 어머니는 급히 시선을 아래로 떨구셨어요. 입술을 꽉 깨문 채 마치 무언가를 참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이런 대화가 나올 때면 어머니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해지셨어요. 평소엔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아버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시던 어머니가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시는 것 같았죠. 밥숟가락을 드는 손도 평소보다 느려지고 깊어지는 한숨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과 숨죽인 한숨이 나오는 날이면 항상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었죠. 교실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의 여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마키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장면 진짜 너무 멋있었어. 마키는 자신의 휴대폰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들떠 있었어요. 남자 주인공이 재벌 회사 상속권을 포기하고 여자 주인공을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로맨틱한 장면은 처음 봤다니까. 다른 친구들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한국 드라마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요즘 마키는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레이카, 마키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습니다. 교복 리본이 흔들릴 정도로 폴짝폴짝 뛰어오더니 제 책상 앞에 양손을 짚었어요. 어제 밤새도록 봤는데 진짜 미치도록 재미있어. 너도 꼭 봐야 해. 한 번만 보면 빠질걸? 마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이었죠. 평소엔 조용한 아이인데 한국 드라마 이야기만 나오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신이 났어요. 휴대폰을 제 눈앞에 들이밀며 외쳤습니다. 레이카, 이 드라마 정말 재미있는데 한번 볼래? 내가 링크 보내줄게. 난 그런 거 안 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훨씬 퀄리티가 높잖아. 왜 굳이 다른 나라 걸 봐? 마키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제 신념이 옳다고 믿었어요. 우리 일본은 늘 최고였으니까요. 그때 마침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교탁 앞에 서 계셨어요.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죠. 자, 여러분. 이번 3학년 수학여행 장소가 결정됐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저는 당연히 교토나 홋카이도겠거니 생각했죠. 우리 학교는 전통을 중시하는 곳이니까요. 작년에도 교토에서 다도 체험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해외로 가기로 했습니다. 바로 서울이에요. 순간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서울이라니요? 와, 대박! 뒷자리에서 마키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레이카, 드디어 케이팝 아이돌 콘서트도 보고 한국 길거리 음식도 먹을 수 있겠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기뻐하는데
저만 이상한 건가요?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양국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죠.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문득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분명 화를 내실 거예요. 일본에도 볼 게 많은데 왜 하필 한국이냐고 말씀하실 게 뻔했죠. 자, 여기 일정표를 나눠줄 테니 잘 보관하세요.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어요. 옆자리에 유키가 제 팔을 툭툭 쳤습니다. 레이카, 너무 좋지 않아? 한국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고. 하지만 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불편함 속에 작은 설렘 같은 것도 섞여 있다는 거였죠. 특히 전통 한옥 마을과 고궁 관람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교실은 점점 더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여기저기서 한국 드라마 촬영지를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조용한 미츠키마저 케이팝 댄스를 배워보고 싶다며 들떠 있었죠. 하교 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레 거실 쪽을 바라보니 어머니는 텔레비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죠.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였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들이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화면 속 할머니들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르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 서둘러 텔레비전을 끄셨어요. 레이카, 벌써 왔구나.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부모님께 수학여행지가 서울로 정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깔보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일본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지. 그리고 수학여행을 왜 한국으로 가냐며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갈 바엔 그냥 가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심지어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여 여행지를 다른 곳으로 선정해달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일정들에 대해서 설레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약간의 호기심이 생겨 아버지께 이번 한 번만 한국을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수학여행은 한국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어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결국 담임 선생님의 설득으로 겨우 허락을 받았죠. 한국은 우리나라의 기술을 베끼기만 하는 곳이야. 거기서 뭘 배울 게 있다고. 출발 전날 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옆자리에 마키는 계속 한국 관광 가이드북을 보며 신나게 떠들었지만 전 대답하기 싫었죠. 2시간이 조금 넘는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맑은 햇살이 거대한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차층 높이의 하얀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출국장은 시원하게 트여 있었죠. 양 옆으로는 체크인 카운터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세련된 디지털 안내판들이 줄지어 반짝였습니다. 중앙에 전통 무늬 조형물과 푸른 실내 정원이 조화를 이루며 현대적이면서도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마치 공항이 아닌 럭셔리 쇼핑몰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나리타 공항은 이에 비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마키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레이카, 저기 봐. 로봇이야. 흰색 로봇 하나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키는 사람 절반 정도였는데 앞면에 달린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귀여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공항의 안내 로봇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이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후진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나리타 공항보다 더 진보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네. 오른쪽으로 50m 가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로봇이 부드럽게 대답하며 앞장섰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놀라웠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디를 봐도 최첨단 시설들 뿐이었어요. 입국 심사는 자동화 게이트로 순식간에 끝났고 수화물도 자동 시스템으로 빠르게 찾을 수 있었죠. 자, 모두 이리 모여보세요. 인솔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지금부터 교통카드를 나눠줄 거예요. 이걸로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이 건네주신 카드를 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디자인도 세련됐지만 충전과 사용 방법이 우리나라 시스템과 비슷하면서도 더 편리해 보였거든요. 레이카, 너도 놀랐지? 유키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아침에 한국은 별로일 거야 라고 말하더니 지금 내 표정을 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맞아요. 저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아버지의 말씀도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도 모두 편견이었던 걸까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굳게 믿어왔던 것들이 하나둘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역사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전철이 인상적이었죠. 밝은 LED 전광판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가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로 표시되어 있었고 스마트폰으로 교통카드 충전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서울 시내를 둘러보는 동안 제 마음속 혼란은 점점 커져갔어요. 거리의 쓰레기통 옆에는 분리수거함이 깔끔하게 비치되어 있었고 인도는 마치 방금 청소한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 앞 거리는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였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발걸음을 멈추곤 했죠. 길가에 늘어선 카페들은 전통 한옥을 개조한 모습이었는데 기와 지붕 아래 현대적인 통유리창이 신기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는 한글로 된 예쁜 간판들이 걸려 있고 한복 대여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매연 없는 깨끗한 거리에 봄바람이 살랑이며 지나갔죠. 웅장한 궁궐 정문인 광화문 앞에 섰을 때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높이 솟은 기와 지붕과 화려한 단청, 섬세하게 새겨진 문양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우리나라 신사의 건축 양식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조선의 법궁, 경복궁입니다. 한국인 가이드가 유창한 일본어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1395년에 처음 지어진 이 궁궐은 조선 왕조 500년의 중심이었죠. 가이드를 따라 궁 안으로 들어섰어요. 마당은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돌바닥은 수백 년의 시간을 품은 듯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그런데 1895년 이 궁전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이드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일본군이 궁궐에 침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했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의 왕비를 시해했다고요. 이후 1910년 일본은 조선을 강제로 점령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궁궐도 대부분 파괴되었죠. 주변의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전혀 달랐어요.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내용뿐이었죠.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교과서에서 읽었던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다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귀까지 윙윙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꾹 참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경회로로 가기 전에 가이드가 갑자기 제게 다가왔어요. 레이카 학생,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가이드의 목소리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친구들과 멀어지며 궁궐 담벼락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높은 담장 그림자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고 멀어지는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죠. 청명한 하늘 아래 홀로 선 기와 처마 끝이 날카롭게 보였어요.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여행 인솔 선생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낯선 가이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게 불안했어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관광객 무리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경복궁의 돌담길을 걸으며 뒤를 흘끗 보니 마키와 다른 친구들이 저만큼 멀어져 있었죠. 이럴 때가 아닌데 망설이는 사이 가이드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어요.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걸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보내신 분은 레이카 학생의 어머니세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이 한국인 가이드에게 편지를 어떻게 왜 주신 거지? 봉투를 열자 낯선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의 주소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어머니의 낯익은 필체로 한 줄이 적혀 있었죠. 레이카, 너희 외할머니가 살고 계신 곳이야. 제 세상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던 외할머니, 그리고 늘 한국 드라마를 보며 몰래 눈물 흘리시던 어머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복궁의 봄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 같았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1시간 후, 저는 북촌 한옥마을 골목에 서 있었어요. 손에 쥔 쪽지의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선생님께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적 없었는데 가슴이 너무 떨렸습니다. 좁은 돌계단과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지나자 한옥들이 나타났어요. 기와 지붕 아래로 흰 벽이 고풍스러웠죠. 봄바람에 살랑이는 대나무 잎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맞나? 쪽지에 적힌 번지수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푸른 대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려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칫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올까? 정말 할머니가 계실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때였어요. 대문이 살짝 열리면서 한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가디건에 검은색 면바지를 입은 할머니셨어요. 키는 작으셨지만 허리는 곧게 펴고 계셨죠. 짧게 커트한 흰 머리카락 사이로 검은 머리가 조금 남아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인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눈가와 입가의 주름이 깊었는데 웃을 때마다 더 깊어지는 그 모습이 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도톰한 입술도 길지도 짧지도 않은 코도 어머니를 닮았죠. 무엇보다 날카롭지 않으면서도 또렷한 눈매는 분명 어머니의 그것이었어요. 할머니와 제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지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셨습니다. 유진아,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내가 레이카구나.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제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쩜 이리 내 어미를 닮았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손이 제 얼굴을 향해 뻗어왔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내 외할머니란다. 할머니가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알아들을 수 있었죠. 학교에서 배운 간단한 한국어였으니까요. 거짓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일본인이시고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유진이가 그렇게 말했구나. 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네 엄마의 본명은 김유진이야. 20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내 아버지를 만났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시던 것,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조용해지시던 것, 그리고 가끔 흘리시던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느낌이 왔죠. 들어오렴. 할머니가 대문을 활짝 여셨어요. 이야기할 게 많구나. 한옥 마당으로 들어서자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왼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조그만 수조 정도의 크기였죠. 물속에서는 주황빛 금붕어 두어 마리가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었고 벚꽃잎이 몇 장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연못 주변에는 이끼 낀 자갈들이 둘러져 있었고 옆에는 잘 관리된 작은 화단에 제라늄과 페랭이 꽃이 피어 있었죠. 마당 한켠에는 빨간 고추가 널려있는 소쿠리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시며 저를 대청마루로 이끄셨습니다. 마루에는 낡은 방석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창호지 문에 비치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마당을 둘러보니 문득 어머니의 어린 시절이 그려졌어요. 저 낡은 마루에 앉아 숙제를 하던 모습, 연못가에서 금붕어에게 먹이를 주며 미소 짓던 얼굴이 상상됐죠. 빨간 구두신을 신고 마당을 뛰어다녔을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특히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교복 입은 여학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생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는 지금의 어머니 모습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밝고 천진난만한 웃음이었어요. 그 시절 어머니는 이 마당에서 꿈 많은 소녀로 자랐을 텐데 언제부터 저렇게 조심스럽고 말없는 모습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엄마는 원래 활발하고 씩씩한 아이였어. 할머니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 집안에서 한국인이란 이유로 반대가 심했단다. 결국 네 엄마는 모든 걸 숨기기로 했지. 제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셔서 오래된 문갑으로 향하셨어요. 이것 좀 보렴. 할머니가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셨어요. 표지가 바랜 스케치북을 펼치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먹물로 그린 산수화가 한 장 나왔어요. 섬세한 붓터치로 그려진 매와 들꽃을 정교하게 표현한 수채화. 마지막 장에는 한복 입은 소녀의 뒷모습이 있었죠. 창가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림 속에 담긴 외로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이게 다 어머니 작품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유진이는 서울대 미술대학에서 수석이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림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일본 유학 장학생으로 선발됐지. 할머니는 문갑 서랍을 하나 더 여셨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미술계의 신성, 김유진 개인전 성흥리 개최 1995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죠. 도쿄에서 미술 공부를 하던 중에 내 아버지를 만났지. 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시노하라 가문은 한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단다. 유진이는 내 아버지와 결혼하려면 모든 걸 포기하고 일본인이 되어야 했지. 저는 어머니가 그동안 숨겨온 모든 것들을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본식 도시락을 완벽하게 만들려 노력하시던 모습, 한국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던 이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늘 조용히 고개를 숙이시던 까닭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작은 유화를 주머니에서 조심스레 꺼내셨어요. 젊은 시절 어머니의 자화상이었죠. 캔버스에 담긴 그 눈빛은 당당하고 자유로 보였어요. 지금의 어머니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빛나는 눈동자였습니다.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인이란 걸 숨기고, 그림도 그만두고. 하지만 네 엄마는 항상 한국을 사랑했어. 그 마음만은 숨길 수 없었나 보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밀려왔어요. 저는 일본인인 줄 알고 지금껏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자화상 속 그 빛나는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무시하고 일본이 최고라고 말할 때마다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어머니가 보시던 드라마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어머니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숨겨야만 했던 정체성을 위로받는 순간이란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 집을 나와 걸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어머니의 자화상이 맴돌았어요. 그 당당하고 빛나던 눈빛,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던 손길, 그런 어머니를 제가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주변 풍경도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정신없이 생각에 잠겨 걷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저물어 있었어요. 어두워진 거리에 네온사인이 반짝이기 시작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뿌연 빛으로만 보였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새까만 오토바이가 불과 몇 센티미터 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앗!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그런데 발뒤꿈치가 인도 경계석에 걸리면서 균형을 잃었어요. 순간 발목이 꺾이는 느낌과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쓰라린 발목을 붙잡고 앉아있는데 발목이 아파서인지 엄마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어요.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키가 큰 남자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네, 당황한 채로 대답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신 것 같진 않네요. 근처에 제가 아는 약국이 있는데 파스라도 붙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일본어는 마치 일본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검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대학생처럼 보였죠. 단정한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였지만 웃을 때는 눈가가 부드럽게 휘었습니다. 전 강준이라고 해요. 서울대 일본학과 학생이에요. 그가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강준 씨의 팔이 제 어깨를 살짝 감싸며 부축해 주었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거리가 왠지 불편하지 않았죠. 걸을 때마다 그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저를 잡아주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긴장이 됐어요. 옆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는데 참 단정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가 그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달하지 않은 어른스러운 향이었는데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빨리 약국에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순간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 제 마음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더 숙였죠. 혹시 수학여행으로 오신 거예요? 강준 씨가 물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교복이요. 그가 웃으며 답했죠. 도쿄의 명문 여학교 배지를 달고 계시네요. 사실 저도 일본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있었어요. 강준 씨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느낀 건데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좋을 텐데 그 말에 제 마음이 울렸어요. 오늘 알게 된 어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죠.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강준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우리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인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준 씨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아, 미안해요.
제가 뭔가 실례되는 말을 그가 당황한 듯 말했죠.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오늘 많은 걸 알게 됐거든요. 강준 씨는 말없이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저를 이해한다는 듯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기, 시간 되시면 내일 이 근처 카페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준 씨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왠지 이 사람이라면 제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았어요. 제가 오늘 알게 된 모든 것들을, 그리고 제 마음의 혼란을 이해해 줄 것 같았죠. 강준 씨의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하면서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머릿속에선 너무 쉽게 약속을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죠.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자꾸 그의 연락처를 훔쳐보게 됐어요. 마음 한켠이 간질간질했달까. 오늘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로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메시지를 보낼까? 아니야. 너무 적극적으로 보일 거야.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가방에 넣기를 반복했죠. 창밖을 보며 내일 뭘 입고 가야 할지 고민하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지만 설레는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죠. 강준 씨와의 약속도 취소해야 했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어머니의 스케치북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으면서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됐어요. 비행기 티켓을 보는 순간 긴장감이 밀려왔죠.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아버지의 표정이 두려웠어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손에는 강준 씨의 연락처와 할머니가 주신 어머니의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죠.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제는 어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숨겨진 의미를 알 것 같았거든요. 다녀왔습니다. 겨우 말씀드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는 평소처럼 신문을 보고 계셨죠.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다가 결심했어요. 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어요. 식탁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젓가락이 탁자에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으셨죠. 무슨 소리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제가 서울에서 외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말을 잇기가 힘들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분이시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유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노려보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씀이 없으셨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는 서울대 미술대학 수석이셨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림도 정말 잘 그리시고 전시회도 여셨대요. 근데 아버지 가문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셨다고. 그만. 아버지가 탁자를 내리치셨어요. 그때였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처음 보는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당신에게 미안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딸에게 거짓말하며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죠.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우리 어머니, 레이카의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었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는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 느껴졌죠.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죠. 어머니와 저는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나오셨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내 당신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흐느끼셨어요. 용기가 없어서 더 일찍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셨죠.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아주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고 있었죠.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으면서 온 주방의 특유의 얼큰한 향과 군침 도는 시큼함이 퍼졌어요. 고춧가루와 김치 국물이 어우러진 국물 위로 두부와 돼지고기가 보였고 파란 대파가 동동 떠다녔죠. 어머니는 긴장한 듯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시며 말하셨어요. 네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김치찌개야. 어머니가 쑥스러운 듯 웃으셨어요. 20년 만에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 맛은 모르겠네. 아버지는 처음엔 어색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드셨어요. 하지만 한 입 드시고는 잠시 멈칫하셨죠.
그리고는 맛있다라고 작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고 저는 그 순간 우리 가족의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따뜻해 보였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행동이었거든요. 어머니의 눈가에는 미소가 번졌죠. 어머니는 더 이상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지 않으셨고 저녁 뉴스를 보다가 한국 소식이 나오면 아버지도 채널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방 안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준 씨, 저 레이카예요. 그때는 갑자기 가게 되어 죄송했어요. 금방 답장이 왔어요. 걱정 말아요. 잘 지내시죠? 그때 발목은 이제 괜찮은 거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답장을 하려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죠. 레이카, 아버지였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아버지는 제 책상 앞에 놓인 서울대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를 보고 계셨어요. 어젯밤에 찾아봤던 거였죠. 유아, 생각하고 있는 거니? 네,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어요. 양국의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미안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편협했어. 내 어머니도,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보이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번 여름방학에 아버지가 잠시 말을 고르시더니 다시 입을 여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 내 할머니도 만나 뵙고. 정말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 내 어머니의 고향도 보고 싶어졌어. 아버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이 유난히 반짝여 보였죠. 휴대폰을 꺼내 강준 씨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 가요. 그때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이 왔어요. 정말요? 그때 제가 서울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드는 다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옛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는 저도 제 이야기를 그려나가고 싶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색으로 물든 제 모습 그대로를요.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감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달되셨다면 좋아요와 주변인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